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소입니다. 오늘은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2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람세스 2세가 즉위하기 이전 이집트 신왕국은 18왕조의 하트셉수트 이왕 투트모세 3세, 아멘호테프 3세에 걸친 기나긴 평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경공이라고도 불리는 투트모세 3세는 시리아로 징계 중동의 강대국인 미타니를 침략하였습니다. 막대한 전리품을 챙겨왔습니다. 레반트 지방을 침략할 때마다 공격하여 이집트의 양령을 크게 넓혔습니다. 투트모세 3세 이후 지휘하는 아멘호테프 3세는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외교의 정책을 추구하였습니다. 아멘호테프 3세는 해외 직공에는 별 관심이 없었으며 대신 궁전이나 신전들을 크게 기여되는 내치에 집중하였습니다. 아멘호테프 3세는 발카타의 당대 이집트에서는 가장 거대한 궁전을 건축하고 파라오를 찬양하는 세드 축제를 연달아 열었습니다. 이집트의 풍요를 만끽하였습니다. 제18왕조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아멘호테프 3세 아래 이집트는 꾸준히 평화기를 누렸으며 예순 왕실의 후원을 받아 크게 응창하였습니다. 아멘호테프 3세가 죽은 이후 신왕국은 한 차례 경영에 빠져듭니다. 아멘호테프 3세 사후 주기한 아멘호테프 4세는 왕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름을 아테네에게 사랑받는 자라는 뜻의 아케나텐으로 바꿨습니다. 아케나텐은 기존의 아몬 신앙을 모조리 부정하고 오직 태양신이자 유일신인 아테만이 정당한 신이라는 신앙을 내세웠습니다. 당연히 기존의 신과 계급은 왕의 창조 계획에 격렬히 반대하였습니다. 아케나텐과 신관들의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았습니다. 아몬 신관들이 꼴보기 싫어하던 아케나텐은 아예 수도를 새로 옮기기로 결심합니다. 아케나텐은 아테네의 집행선이라는 뜻의 아케타텐을 새로운 수도로 삼았습니다. 진입백돌로 새로운 왕궁과 아텐 신전을 신축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아케나텐 시대의 이집트 예술은 그 이전 이후의 예술과 확연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마르나 미스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아케나텐의 도시 아케나텐이 현재의 아마르나 지방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아케나텐이 야심대 심차게 추진했던 정부의 계획은 아케나텐이 직접 바로 미로 돌아갔습니다. 아케나텐의 후계자가 바로 그 유명한 투탕카멘입니다. 그러나 투탕카멘을 죽이 당시 너무나도 어렵고 바로 대신 삽전자들 이집트를 통치하였습니다. 삽전들은 아케나텐의 정책을 혐오하였습니다. 투탕카멘 시대의 이집트는 아케나텐의 의지로 빠르게 해결하였습니다. 투탕카멘이 8년에 정도 재위했는데 이집트 수도는 다시 테베로 돌아갔습니다. 어린 파라오가 무력하게 바람을 보고 있는 동안 아몬 신관들의 바람은 확실히 강력해졌습니다. 투탕카멘은 18살 정도의 어린 나이에 사망하였습니다. 투탕카멘의 사망 후 세상에 어떤 아이가 새로운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노아야로 죽었습니다. 유라한 군사랑과 출신 오렘 헤브가 왕권을 잡았습니다. 오렘 헤브는 강력한 리더십과 휴가의 군권을 베푼 활용에 연이은 파라오들이 교체로 혼란스러운 이집트를 안정시켰습니다. 오렘 헤브는 기원전 1292년경에 고사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오렘 헤브가 죽자 그가 국사관관 시절부터 곁에 두었던 장교 출신 람세스 1세가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이를 제19왕조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대 파라오 오렘 헤브가 만약 이집트를 안정시켜 나갔기에 람세스 1세는 갑작스러운 즉위에도
이집트를 평화롭게 통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람세스 1세는 처음으로 람세스라는 이름을 사용한 파라오였는데 이는 라에 의해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람세스 1세는 즉위한 지 6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람세스 1세가 죽자 세티 1세가 파라오로 돌보하였습니다. 당시 세티 1세에게는 즉위하자마자 한창 서아시아 지방에서 힘을 키우고 있던 히타이트를 견제해야 하는 정당 가압이 있었습니다. 히타이트의 급부상은 이미 아케나텐의 시절부터 일어나고 있는 대사건이었습니다. 아케나텐의 종교 계획이 워낙 엄청난 사건에게 국외에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이미 세티 1세 시대의 히타이트는 이집트의 맞먹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세티 1세는 이 상황 속에서 직접 군대를 몰아 시라로 진격에 들어갔습니다. 가데시를 함락시켰고 리비아와 리비아를 연달아 정복하였습니다. 이집트의 옛 강적 성단수를 회복하였습니다. 리시 시리아 지방의 운영에 성공한 세티 1세는 이집트인들이 많은 추앙을 받았습니다. 특히 신의 현실에 벌릴 정도로 고개에게 여겨졌던 파라오가 직접 전쟁에 나가 칼을 휘둘렀다는 사실 자체는 무슨 많은 이집트인들이 감탄을 샀습니다. 람세스 2세가 시리아 운영 시 율무민족인 히수스 산당도 토벌하면서 같은 율무민족인 유대인이 셈적도 공격하였습니다. 7월 애국기에 람세스 2세 시기 이집트를 부정적으로 묘사할 때 그것처럼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덕분에 세티 1세는 이집트인들에게 맹구로 여겨졌습니다. 세티 1세 제2기원이 아마 예비 파라오이자 공동 총치자에 있는데 람세스 2세는 이를 lep혀서 그대로 시키고 세티 1세 그리고 1018 왕조의 투트모스 3세를 모두를 삼아 파라오로서의 영명을 키워나갔습니다. 람세스 2세는 이미 왕세자 시절부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파라오의 즉위할 쯤에는 대부분 귀족들이 지지를 받으며 기반을 탄탄하게 다졌습니다. 람세스 2세가 즉위한 직후 이집트는 이전의 전생에는 너무 미쳤으나 세티 1세의 원정으로 다시금 북아프리카 소아시아 일대에서의 혁명을 회복하였습니다. 하트셉스투나 투트모스 3세 그리고 아멘호프의 3세 황건기 시절에 비교하면 여전히 국력이 양한 편이었습니다. 북쪽에서는 막 등장한 시행강국 히타이트가 세력을 확장하며 이집트를 이어막았습니다. 해상에서는 바다의 민족이라 불리는 정체불명의 해적 집단들이 시중의 돈으로부터 날아간 하와이까지 노락질을 하였습니다. 바다 민족들은 아직도 격해진 것이 많지 않으나 그리스계, 소아시아계, 페니키아계 등 곳에서 이동에 합쳐진 잡다한 인간들이 모인 해적 집단이라는 사실 신빙성이 있습니다. 이들이 함대를 꾸려 시직의 마키네 문명, 소아시아 유럽의 해안소아 시대를 공유하면서 끊임없는 노력질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약들 때문에 시직의 해상 활동은 극도로 제약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안 도시는 고가를 먹느라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일강과 시중해가 만나는 곳으로 점점 더 흩뿌려져 있던 이집트의 하부 도시들은 역시 바다 민족들이 침략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특히 이집트는 워낙 불리했기 때문에 날라강의 항구 도시들은 바다 민족에게 군침을 흘릴 만한 먹잇감이었습니다. 바다 민족들이 이집트로 끊임없이 쳐들어왔습니다. 그에 따라 상당한 피해가 계속 누적되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즉위한 람세스의 첫 번째 목표는 바다 민족이었습니다. 람세스는 제2년 만에 바다 민족의 한 일파인 셰르텐인들을 토벌하였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는 것을 사망했던 이 바다 민족을
단 한 차례의 기습으로 소탕하였습니다. 람세스 2세는 일부러 빗길을 흘러 새로 된 해적 함대를 유인한 후 갑작스럽게 기습의 함대를 탈취하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람세스가 시상전뿐 아니라 해상전에서도 일가견이 있었으며 해안선을 비롯한 당시 지형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람세스 2세는 포로 잡은 세례된 해적들에게 사죄를 베풀었습니다. 일본은 책봉한 농지를 주고 실력이 좋은 멤버스는 직접 뽑아 지휘대를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들은 카데시 전투 때까지도 람세스 2세를 곁에서 지켰다고 합니다. 바다 민족들을 깨부수면서 자신을 얻은 람세스 2세는 그때는 방치해두던 히타이트를 견제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람세스 2세는 총 4차례에 거쳐 히타이트 인근의 시라 원정을 떠났습니다. 제4년 만에 첫 시라 원정을 통해 국부를 정비하였습니다. 1차 원정에서는 우리가 현재 네바다의 수도인 베이루트에서 북쪽으로는 42km 떨어져 있는 비블로스까지 진격하였습니다. 람세스 2세는 비블로스에 다다른 이후 기념석비를 세우고 그곳에서 히타이트의 동신국들 중 하나였던 아무르를 복족시켰습니다. 첫 원정에서 서기 성과를 거두고 한 번은 시리아를 제압한 람세스 2세는 본격적인 대원정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티 1세 시절 왕세자 자기로 그를 따라 시리아의 카데시 지방까지 진출했던 람세스 2세는 그때의 추억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를 뛰어넘고자 하였습니다. 독자적으로 카데시까지 진출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시리아와 가까운 나일강 삼갑지 피에 람세스라는 이름이 새로운 수도를 만들었습니다. 시리아 원정의 전진 기조를 활용하였습니다. 이주 천여 자로의 모기들과 일주마다 250여 대의 전차들을 쏟아내도록 기술자들을 박탈하였습니다.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나자 람세스 2세는 대대적으로 시리아와 2차 원정을 하였습니다. 람세스 2세는 16,000명의 포병 2,000여 대의 전차 4,000여 명의 영봉군으로 구성된 대군을 이끌고 당시 히타이트의 영군 마타르 2세가 다스리고 있는 레반테 일대로 진군을 하였습니다. 람세스 2세는 군대를 암몬 부대, 라부대, 세테 부대, 푸타 부대로 나누어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부대를 끌고 앞으로 나가던 도중 람세스 2세는 2명의 민간인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파라오에게 히타이트의 왕이 이집트군을 들어와여 이미 카데시 요시를 떠나 북쪽으로 도망쳤고 모든 곳에서 동맹군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를 철석하게 믿은 람세스 2세는 그들의 진군에 성공하게 벽이던 카데시 요새에 진입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제트 1세 시절의 추억을 떠올린 람세스는 군대를 저쪽에 빠르게 말을 말았습니다. 이동을 서르다 보니 부대들 사이에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람세스 2세가 최선두에 서서 전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남은 제트 푸타 부대가 상당한 간격을 두고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람세스 2세가 오른테스강을 건너였으므로 이집트군이 히타이트의 척구병들을 잡아왔습니다. 이들은 신문은 파라오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하였습니다. 예상보다 지나치게 히타이트의 군대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암몬 부대는 이미 오른테스 강을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라 부대는 막 오른테스 강을 건너고 있었으며 서투와 푸타 부대는 아직 강에 도착하지는 못했습니다. 람세스 2세는 가능한 빨리 서투와 푸타 부대를 아몬나 부대에 합쳐야 하였습니다. 이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강을 건너던 나 부대 앞에 마침내 히타이트 전차 부대가
회전하며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참 강을 건너는 데 정신이 팔려있던 나 부대는 그들을 쓸러 나갔고 앞에 먼저 가던 암원 부대 역시 예상치 못한 기습으로 계문을 당하였습니다. 앞의 두 부대를 끝장내 히타이트 군대는 람세스 2세의 목을 따기 위해 파라오에게 달려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집트와 히타이트의 기록이 일치합니다. 람세 2세가 갑자기 히타이트 군대를 박살냈다고 이집트 역사에는 적혀 있습니다. 히타이트 측의 기록을 히타이트 군대가 압승을 거두고 파라오는 람세스에서는 겨우 도망쳤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공격에 빠진 람세스 2세를 메자이 등의 신입부대가 호위해 히타이트의 진영 사이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역사서에 남은 만한 제전투가 바로 카데시 전투입니다. 일반적으로 카데시 전투를 이집트 히타이트의 무승부 혹은 이집트의 패배로 보고 있습니다. 람세스 2세는 후방에서 지구라는 제트푸타 부대와 합류하였습니다. 남은 이 부대를 한꺼번에 잃어버린 오직 카데시 요새로 공상을 받은 병력이 아니라는 판단을 람세스 2세는 눈물을 머금고 후퇴하였습니다. 람세스는 다마스코스를 거쳐 이집트 후퇴하면서 이 과정에서 히타이트 동맹 도시라 소국들을 여러 차례 ata하였습니다. 히타이 군대는 후퇴하는 이집트군의 뒤를 쫓아 다시 이집트의 중량 군수 거점인 우피 지방을 점령하였습니다. 전투가 벌어진 지 1년 만에 아무르는 다시 히타이트의 공시로 돌아갔습니다. 이로써 이집트의 아시아 양면은 가나안 지방의 제약말로 축소되었습니다. 람세스 2세가 히타이트에게 쫓겨나는 모양새가 연출되자 이집트의 독을 받고 살던 수많은 가나안인들은 이에 고무되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가나안마저 히타이트의 선악에 떨어졌으면 바로 이집트의 본토가 세계에 노출되는 행세였습니다. 전락해진 람세스 2세는 결국 제7년 만에 다시 시리아로 3차 원정을 하였습니다. 람세스의 3차 원정은 꽤나 성공적이었습니다. 람세스 2세는 한꺼번에 군대를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군대를 양편으로 나눴습니다. 군대를 두 개로 나누어 한 걸에는 자신이 직접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아들이자 왕세자에게 맡겼습니다. 아무래도 왕세자가 이끄던 군대는 샘족 반란 군대를 진압하기 위해 네겝의 사막을 지나 사해까지 따라가서 결국 모두 포로로 잡고 죽였다고 합니다. 가나안의 대소sojuk 중 하나였던 에돔을 점령하였습니다. 에돔을 떨어뜨린 이후에는 모함 지방까지 점령하기 위해 모함 쪽으로 진압을 하였습니다. 한편 람세스 2세의 본인이 이끌던 군대는 가나안 지방의 핵심 도시였던 예루살렘과 에리코를 공격하였습니다. 공성전을 성공적으로 끝낸 람세스 2세는 왕세자 합류하기 위하여 모압으로 항해했습니다. 모압으로 침몰하였으며 모압에서 아들과 군대를 다시 합쳤습니다. 람세스 2세는 대군 입국부에 헤스본 다마스코스 컴마다 지방까지 진군하였습니다. 다마스코스 인간의 중년 군사적 중지이자 위치의 원정 시절 히타이트에게 빼앗기는 우피 지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집트의 혁명을 회복하는 데 일부 성공하였습니다. 3차 원정으로 이집트의 카데시 전투 이전 혁명을 일부 찾았습니다. 고무된 람세스 2세는 제8년쯤에 다시 시리아로 4차 원정을 떠났습니다. 파라오는 대군의 육부가 강을 건너 아모리 지방까지 북진해 티프리까지 군대를 몰고 자신을 모사한 작은 성을 세웠습니다. 람세스 2세는 지난 원정의 객정지였던 카데시를 그대로 지나쳐 툰지프 일대까지 진출하였습니다. 이런 몇백 년 전의 정보가 툰모세 3세 이래 그 어떤 파라오도 밟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람세스 2세는 트럼프의 공성제를 펼쳐 결국 도시를 떨어뜨리고 고대 제2업을 자랑하는 색별을 세웠습니다. 4차 운동으로 인해 람세스 2세는 가나안 시바과 투니프 카데시를 잇는 간단한 D 형태의 영토를 얻어냈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의 영토가 오래 관리가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자 히타이트의 여행권으로 돌아갔습니다. 람세스 2세는 또다시 테르프의 지휘권을 보내야 했습니다. 람세스는 4차 전쟁을 통해서 이집트의 군사력이 여전히 강대하다는 것을 여러 군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카데시 전투의 배후로 인해 흔들리는 듯 보였던 이집트의 군사력은 다시 공고해졌습니다. 다만 히타이트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중동에서는 이집트와 히타이트 간의 불안정한 소강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불안정한 소강 상태는 히타이트 무르실리 3세가 쫓겨나 이집트로 망명하면서 종결됩니다. 무르실리 3세는 카데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와탈리 2세의 후계자로 신화적인 힘이 강력했던 제3천이 하투실리 3세를 견제 없애려 했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오히려 자시 왕좌에서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던 무르실리 3세는 히타이트의 제국인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무르실리 3세를 쫓아내고 아무로 즉위한 하투실리 3세는 당연히 후환을 자르기 위해 람세스 2세에게 무르실리 3세의 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람세스 2세는 처음에는 무르실리 3세의 행복을 모른다고 둘러댔습니다. 이르게 히타이트와 이집트 사이의 관계는 최악으로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전 1258년 이집트와 히타이트가 마침내 평화 협정을 맺으면서 끝이 납니다. 참고로 이는 양측의 대등한 관계에서 맺은 평화 조약 중 증거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협정입니다. 양측 효력이 모두 상대가 챙겨서 관대하게 합평을 받아들였던 시기였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 조약으로 히타이트 공주와 결혼하고 소아시아에서 영향력이 축소된 람세스 2세가 좀 더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집트 히타이트 사이의 국경은 정리되었고 이 지역에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최초로 양측이 대등한 관계에서 맺은 평화 조약이라는 중요성 때문에 이 장군은 현재 국제연맹 본부의 국제본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람세스 2세는 히타이트와 가장 굉장한 기록이 쌓였기에 보통 그쪽에서만 잘 알려져 있으나 사실 누비아나 리비아도 여러 차례 전쟁을 하였습니다. 특히 남쪽에 있는 이집트의 전통적인 영향권 리비아를 끊임없이 공격하였으며 22세 내에 나일의 제1북부까지 진출하였습니다. 비협조적인 주적들을 포로로 잡거나 모두 쓸어버렸습니다. 람세스 2세는 누비아 북부까지 진출한 뒤 그곳에서 자신의 섬기는 신령과 조각상 시의 새끼들까지 다수 건립하였습니다. 그 새끼들 중 하나의 내용에 의하면 람세스 2세가 친히 다른 병사들이 도움 없이 오직 혼자만이 힘으로 누비아 부족민들과 전쟁하였다고 내용이 있습니다. 지중해와 인정한 리비아와도 전투를 치렀습니다. 다만 람세스 2세 시기에 리비아와 관련 전투에 대한 세션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람세스 2세가 포항시티 1세 시기부터 리비아인들과 전투에 참전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비아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였던 점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보내 국경을 함림하고 공성을 펼쳤다는 점에서 리비아에 대한 군사 활동도 활발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 람세스 2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